이제 계산도 하면서 흘러가야 되니까 사실 이 CPU에서 그 전기는 빛의 속도잖아요. 그 속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해가지고는 이 안에 처리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뭔가 인풋이 들어가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선택해버리면은 빛이 흘러가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뭔가를 아웃풋해야 되기 때문에 조절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노미터라는 단위, 기가헤르츠라는 단위가 이 정도로 정말 엄청난 거라는 것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CPU라는 것,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설계가 된 건데, 요거는 도대체 뭐냐라는 것만 이게 이제 남들이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배우는 걸 5분에 해봤는데, 여러분 이산수학 그건 했죠. 넥스트 이산수학 해가지고 이진 함수 이런 AND, OR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걸 어디다 쓸까라고 했는데 컴퓨터에서는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컴퓨터에서 왜 이걸 이제 쓰기 시작했냐면, 혹시 그 넥스트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론을 했으니까 컴퓨터 역사는 대충 배웠죠. 컴퓨터 역사 보면 막 18세기 무슨 파스칼의 톱니바퀴 기계 뭐 이런 것들 혹시 들어봤습니까? 자동 전자계산기 아닌데 파스칼의 계산기 뭐 이런 것들, 톱니바퀴들이 막 맞물려가지고 톱니바퀴 막 이렇게 돌리면은 톱니바퀴 세팅해놓고서 이렇게 몇 줄 돌리고 있으면 두 개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온다든가 곱한 값이 나온다든가 그런 거 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인간이 컴퓨터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기계를 이제 만든 건데, 그것들을 빠르게 하려고 한 거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20세기 빠르게 만들려고 한 건데, 인간이 봤을 때 제일 빠른 게 뭐였냐면 전자기였어요. 전기, 빛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뭐 그냥 제가 그냥 편의상 그러면 빛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나 봐요. 빛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전기는 전선이라는 데를 모아둘 수 있는 것들이 꽤 일찍 발견이 됐던 거죠, 인류가. 그래서 이 전선을 이용해가지고서 뭔가 자동적으로 하는 걸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의 시발점이 바로 뭐냐면 스위치였어요. 스위치.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전기가 여기서 저를 보내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받는데, 내가 스위치를 다 동물해가지고서 스위치를 제어하면은 여기서 전기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얘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응용한 대표적인 게 모르스 신호 같은 거예요. 모르스보 같은 거.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는데 그걸 뭔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스위치, 그러니까 뭔가를 끊고 있고 하는 걸로 뭔가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걸 사람들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걸 전기로 만들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니까 스위치만 내가 빨리 닫고 열고 해주면은 이것들을 몇 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를 매우 빨리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은 뭐냐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계산하는데 계산은 우리 인간 10진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법 배웠다시피 2진수로 계산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법 변환만 하면 그대로 10진수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진수로만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2진수 계산은 이러한 부울대수나 또는 이산수학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2진수이기 때문에 0, 1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0, 1은 스위치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인간이 알고 있는 2진수의 연산과 이산에서의 어떤 그 논리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AND, OR, NOT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는지 보지 말고, AN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를 가지고 AND를 만드는 거예요. 전기를 가지고 AND를 만드는 거는 여기다가 전기를 계속 흘려줘요. 플러스를 이렇게 흘려줍니다. 전선을 이렇게 이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라고 기계인데 그냥 밖에다 전기를 딱 꽂아놔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건 전기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멈추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인데 뭔가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런 의미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스위치를 둬서 스위치 이렇게 두 개를 둬요.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둡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사실 이걸 인풋이라고 해서 이건 계속 그냥 플러스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진짜 아웃풋이 되는 거고, 인풋은 사실 이거죠. 인풋인데 인풋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을 때 AND는
1번, 2번 두 개를 다 눌렀을 때 전기가 흘러가지고 여기에 전기가 나오게 되겠죠. 플러스가.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 전기 회로에서는 여기에 값이 안 나오겠죠. 이게 바로 엔드의 의미입니다. 오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오화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만들게 되면 인풋을 얘 인풋 하나, 얘 인풋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서 1번, 2번 인풋을 두 개 중에 하나만 연결해놔도 이게 아웃풋 나오고, 뭔가 스위치만 가지고 있는데 뭔가 논리가 표현된다는 겁니다. 논리가 표현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만든 게 바로 이런 논리 게이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제 컴퓨터 공학을 하드웨어 트랙을 이제 배우는 학생들은 아 이게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원리를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덧셈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건 논리식만 표현됐잖아요. 논리식만 표현됐는데 우리가 이제 10지수 덧셈 못해요. 어쨌든 얘는 1, 0, 1, 0, 1, 0만 표현되니까. 그래서 맨 먼저 뭘 만드냐면 이진수 한 자릿수짜리 이진수 두 개를 더하는 거, 이걸 만듭니다. 이걸 그냥 만들려고 만들기 힘들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따져봅니다. 저것처럼 얘가 0이고 0이면은 얘는 0입니다. 얘가 1이고 0이면 얘는 1입니다. 얘가 0이고 1이면 얘는 1입니다. 얘가 1이고 1이면 1,0이죠. 1,0. 지금 이거는 이제 논리 계산이 아니고 이건 논리 계산이에요. 이거는 논리 계산은 쉽게 이렇게 스위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내부는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진짜 좀 더 한 차원 높게 복잡한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이 만들어집니다. 뭔가 좀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AND라는 어떤 구성 요소인데 우리가 저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덧셈기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풋을 두 개를 줘요. 그리고 아웃풋, 썸. A 인풋, B 인풋 주고 썸을 주는데 하나를 여기다 더 줘요. 아웃풋을 올림이라고 줘요. 그래서 0, 0이 들어가면 0, 0이 들어가면 1, 얘는 그래서 0, 1, 1, 0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0, 0, 0, 1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고를 조금 확장하면 이러면 뭔가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두 개 인풋 가지고 요거 만드는 거 하나 이렇게 하러 만들고 이 두 인풋 갖고 요거 만드는 거 하나 만들면 돼요. 이 안에 복잡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저런 스위치 가지고 덧셈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비트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32개 올림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사실 좀 더 한 번 더 복잡해요. 사실 올림은 다음 거에 A, B가 아니라 올림으로 이제 C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A, B, C 이렇게 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32더 덧셈기가 완료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 컴퓨터거나 뭐 이런 헤러더 같은 거 보면 저런 로직 게이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풋이라 그래야 되지 뭐 전류가 이쪽에서 흘러서 저쪽으로 간다라고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놨는데 그 헤러더에 그려져 있는 저 게이트들마다 독자적으로 전원이 공급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그냥 실제 실습할 때는 이거는 이제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게 동작하려면 이게 어쨌든 이것도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도체로 만드는 이게 동작하려면 이걸 구동시키기 위한 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 이것처럼 이게 계속 들어가 스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값이 나오려면 이걸 구동시킨 전류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인 거고 아무튼 논리만 생각하면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거 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확장하면은 이런 덧셈기, 곱셈기 좀 더 복잡한 두 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 이것도 체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로직이라고 해가지고서 컴퓨터학과에서는 한 학기 이상을 공부를 합니다. 이런 표를 막 그려가지고서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서 회로를 만들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제 가져갈 여기서 인투이션 다음 뭐냐 결국 컴퓨터라는 것의 기본은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가장 빠르고 빠른 1940년, 30년대 이때
가장 빠르면서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었던 게 전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전기는 우리 톱니바퀴 하나에 10개 뭐 이렇게 만들면서 톱니바퀴 하나가 진법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 전기로 만들다 보니까 스위치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이진수밖에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진수라는 게 없었으면 또 컴퓨터 안 나왔겠죠. 이진수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진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산수학과 분리대수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회로를 구성해놓고 보니까 느리고 빠르고 떠나가지고서 어쨌든 논리적으로 전기 스위치만 가지고서 뭔가 계산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게 바로 컴퓨터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잡한 컴퓨터도 바로 거기서 또 나온 겁니다. 요게 사실 스위치입니다. 이제 아까 AND OR는 여러분이 이해가 쉬웠는데 이거는 이제 AND라는 거예요. AND의 거꾸로예요. AND가 그래서 두 개 다 1일 때는 0이고 거꾸로 AND가 0, 0, 1, 0, 1, 0, 1, 1일 때 0, 0, 0, 1이잖아요. AND는 근데 AND는 1, 1, 1, 0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로직을 계산해 보면 AND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구성에서가 더 복잡하다. 그래서 AND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위치 그냥 전류를 그냥 흘려보내고 아웃풋이 있고 A, B가 인풋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아마 이건 이해될 거예요. 이건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스위치라는 건데 사람이 누르는 스위치가 아니고 이제 전체가 전기로 동작이 되니까 스위치 자체도 뭐냐면 전기로 만든 스위치예요. 이 전기로 만든 스위치에 이것도 이제 누군가 발명해가지고 거의 노벨상을 진짜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인류의 업적이 되는 건데 트랜지스터. 진공관. 진공관이 먼저 나왔죠. 혹시 진공관, 트랜지스터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게 이겁니다. 우리 전기 소자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항도 있고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말들 배우면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전기 소자 중에 진공관과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스위치예요. 스위치인데 전기적인 스위치인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누르는 걸 누가 해주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눌러줘요. 전기가. 그래서 이쪽에 전기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 전기가 없으면 안 흘러가고 이렇게 안 흘러가고 여기에 전기를 주면 흘러가고 하는 스위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스위치를 조합하면 우리가 논리적인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엔드의 거꾸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인버트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1인 게 눌러주는 거고 0인 게 안 눌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꾸로 0인 게 눌러주는 거고 1인 게 안 눌러주는 거예요. 아마 그거 해보면은 이게 랜드처럼 동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도체 이제 만드는 사람, 진짜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라 전자공학과 반도체 설계한 사람들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이라는 말로 반도체가 왜 그러냐면 이게 층이 2층 이렇게 3층 이렇게 있으면서 이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주는 원리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를 스위치를 만들려면 이게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통하지 않다가 어떤 특정한 자극이 생기면 통하는 이런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이용해가지고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회로가 되어져요. 게이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것들이 수억 개 말로 하니까 쉬운데 수억 개 이상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CPU입니다. 그냥 여러 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논리적으로 잘 조합을 해야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덧셈기를 만들려면 이것들 몇 개를 막 연결해야 되고 곱셈기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 인티저의 덧셈이 아니라 만약에 플로팅 포인트 덧셈이다. 그럼 좀 더 다르게 복잡하게 구성을 해야 되고 캐시 메모리를 만든다. 똑같습니다. 저장하는 것도 이거 비슷한 걸로 만들어요. 저장하는 거 만들 때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했는데 그 기본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맞을 거예요. 100%. 모든 반도체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단지 이런 게이트들의 조합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 가지고 이게 계산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사실 어려운 게 CPU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같은 설계 기술. 우리가 그 랭귀지를 다 똑같이 배웠다 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과 좋은 프로그램 잘 만든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 지금 한국의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메모리만 만들 수 있어요. 메모리만 잘 만들어요. 메모리는 CPU에 비해서는 덜 복잡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사실 여기 메모리예요. 캐시. 왠지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저장만 하는 거니까 계산하지 않고 저장하는 거니까 많이 해가지고 1비트씩 저장할 수 있는 걸 많이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이것들을 같은 영역 안에 얼마나 더 잘게 저장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설계하느냐, 그런 기술이 아주 월등해요. 기술이 좋은 거죠. 물론 요즘 반도체, 요즘 메모리는 이런 계산하는 로직도 들어가는데 크지 않고. 근데 이제 CPU는 월등한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그 뭐 이런 것들, 또 더셈 이런 것들, 간단한 건 이렇게 되지만 좀 더 복잡한 것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거, 사실은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거 더 어려워요.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랭귀지 있잖아요. C로 뭔가를 만드는 거하고 자바나 요즘 나오는 뭐 있나요? 많죠.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 새로 나오는 소프트웨어 언어들, 모바일에서 나오는 언어들, iOS에서 나오는 언어들, 이런 걸로 만드는 거하고 정말 C 수준이 아주 낮은 저부분으로 만드는 거하고 화면에다가 뭐 그 게임 그림을 그리는 거 하라 그러면은 차원이 다르죠. 아예 이걸 못 만들 수준에 떠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못 만드는 건 아니죠. 이걸 만들 수 있지만 엄청나게 어렵죠.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컴퓨터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큰 경계는 없지만 순수한 하드웨어로서 이런 것만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게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떤 이제 논리를 그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는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CPU 설계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CPU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진짜 반도체 얘기고 이제 우리 이제 교재나 이런 데서는 요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CPU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그냥 저는 간단히만 얘기해요. 이런 책들이나 특히나 이런 책들에서는 이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CPU의 구조 얘기하면서. 이렇게 CPU 안에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여기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네온 박스 전체가 CPU입니다. 그 안에 근데 몇 개가 더 들어있었죠. 바로 이거예요.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막 복잡하게 회로를 만들었지만 그것들의 구성 요소를 그냥 큰 분란만 하나 보면은 이렇게 있다는 거죠. ALU라는 것, 레지스터라는 것, 캐시라는 것, 캐시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컨트롤 유닛이라는 것, 이거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다른 표현을 했지만 제가 그린 그림은 CPU 안을 뜯어놓고 보면 ALU 파트, 레지스터 파트, 컨트롤 유닛 파트,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온 CPU들은 캐시라는 메모리까지 같이 CPU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ALU는 뭐냐면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합니다. Arithmetic 산술, 그 다음에 로직, 논리적인 말로 계산이에요. CPU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계산입니다. 계산. 근데 계산이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CPU는 복잡한 계산을 하진 않아요.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로그 했지만 로그 계산하는 CPU는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계산하지 않고 덧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등등 이런 계산을 해요. 논리적으로 또 이퀄인지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뭐 이런 것들, 이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CPU가 계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CPU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전체 CPU는 메모리에서 프로그램을 읽어다가 실행을 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 프로그램이 이런 계산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쭉 짠 것들이 결국 뭐냐면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와가지고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메모리 값을 여기 위치에 옮겨주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U는 그 중에서 계산하는 일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는 원래 CPU의 기본 기능은 메모리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가죠. 이게 좀 이제 헷갈리는 건데 메모리인데 캐시라고 있어요. 그럼 이게 CPU 밖에 있는 거냐 안에 있는 거냐? 원래는 순수한 CPU의 구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캐시라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CPU 안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근데 기능적으로만 치면은 CPU 밖에 있는 거라고. 근데 아무튼 여기 메모리에 있는 것을 읽어와서 뭔가 이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계산할 때마다 메모리에서 읽어오려면은 그 아까 동작 속도 얘기했잖아요. CPU가 뭐 1GHz 400Hz 동작한다 이거는 명령어 하나를 처리하는 시간이 1나노세컨드라는 뜻입니다. 1GHz 1초에 1기가계의 명령어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메모리, 비록 캐시라고 할지라도 CPU 고유의 회로에서 잠깐 어긋나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을 읽어오려면은 이 CPU 계산기, ALU라고 하고 있는 계산기가 동작하는 속도보다 메모리에서 어떤 주소를 액세스해서 읽어오는 속도는 약간 느립니다. 심지어 밖에 있는 건 더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U는 ALU 바로 옆에다가 레지스터라는 것을 만듭니다. 레지스터는 기능상으로 치면 메모리입니다.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32비트 아키텍처 CPU인 경우에는 32비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냥 메모리 비트 1, 0, 1, 0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메모리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메모리처럼 뭐 몇십 메가, 몇 기가 이렇게 있지는 않고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에 있는 것을 읽어가지고 계산하려면 얘가 버벅대면서 얘가 느려지니까 일단 여기다 먼저 읽어오게 하고 메모리에서 읽어오게 하고 CPU는 이 ALU라는 것은 레지스터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요즘 이제 그 현대 CPU는 그래서 CPU의 기본 구성은 ALU와 레지스터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그냥 이런 책을 보면은 CPU의 구성 요소에 ALU 부분이 있고 아까 그 화면에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Advanced Dynamic Execution, Rapid Execution Engine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사실 ALU에 속한 조금 실제 이제 CPU 얘네들의 마이크로 아키텍처 설계 기술에 의해서 이름이 좀 다르게 붙여졌는데 실제 뭔가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지스터라는 게 문제가 있을 거고요. 캐시 일부 이렇게 있을 거고 마치 그러니까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ALU나 레지스터나 이런 것들은 CPU 안에 공간적으로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에서 언뜻 보면은 그럼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컨트롤 유닛이 제어 유닛이라는 게 있는데 제어부가 있는데 그럼 제어부도 어딘가에 있을 거다. 어딘가에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이 부분이 제어부라고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제어 부분은 이 전체에 걸쳐서 다 흐트러져 있어요. 말 그대로 제어는 CPU가 동작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컨트롤한다는 것은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계속 지시를 하는 거죠. 이것들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스위치로 동작한다고 했죠. 즉 어떤 스위치에 어떤 값을 줄 것이냐를 계속 그 판단을 하는 것. 그게 컨트롤 유닛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ALU의 주변에 메모리 레지스터의 주변에 이런 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어부가 하는 일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합니다. 메모리에서 명령을 읽어와가지고 이 명령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add를 하는 것인가? multiply를 하는 것인가? 이 메모리에 있는 걸 이메일로 옮기는 move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가지고 그 많은 회로 중에서 적정한 스위치한테다가 값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게 제어 장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CPU 안에서의 배치는 제어부라는 것은 따로 딱 한 군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것에 거쳐가지고 있는 게 제어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CPU의 구성 요소는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지 않는 거죠. ALU, 레지스터, 제어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됐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런 그냥 컴퓨터 구조를 이론적으로 뭔가 물어보는 데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일 겁니다. CPU의 기본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각각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그냥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레지스터가 왜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 이런 것들 외워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그림이 많아서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는데요. 컴퓨터 시스템 여기 어디인가요? 여기 이거하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 시스템 폰 노이먼 아키텍처가 얘기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CPU, 메모리, I/O, 버스로 구성된다는 그런 개념. 그리고 CPU 안에 프로세서 내부는 ALU, 레지스터, 컨트롤 유닛 이런 걸로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국 전기의 스위치 원리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넥스트에서 오는 사람들은 뭐 거의 상식 수준이지만 이게 중간에 이제 뭐 게이트 로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린 기술이라는 설계가 아직 있다는 것. 여기는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신기하게도 CPU가 만들었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여야지 인생이 아무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궁금증이 생기는 게 당연히 맞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는 것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쪽 부분은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 프로그래머 이런 게 이제 컴퓨터 이거 CPU인데 그 프로그래머는 왜 CPU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가 이 점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다음 시간부터 좀 간단하게 짧게 머리를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그냥 제가 제 수업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몰아서 공부하지 말고 아무래도 이건 공부하는 수업이니까 실습하는 수업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수업하는 거 요약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요약한 거 제출하라 이런 과제까지 냈었어요. 요번 학기부터는 안 하려고요. 이번 학기는 좀 학생들의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아도 그렇고 분명히 저는 그게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인 그런 게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강제한 만큼 그만큼 좋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에 따라 있는 것이 제출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느껴서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의미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학기 우리 운영체제도 해보고 나니까 기말 때 상황이 과제를 냈느냐 안 냈느냐보다는 제가 어쨌든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좀 질문이나 이런 인터랙션이나 관심도 눈빛 마주치는 거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주 유치하다기보다는 좀 자질구레한 강제 요소는 가능한 많이 빼고 그래서 기말고사도 좀 이제 고민 중요한 겁니다. 시험의 형태를 할지 좀 다른 형식을 할지 그런 거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몇 번 자신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듣는 거니까 내가 뭘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지 어떤 흐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